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가지 말씀 제가 먼저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이 자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더불어민주당으로는 180석 정도가 최대치다. 내년 총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도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회에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부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재의 요구권이에요. 국회에다가 다시 의논해 달라고 보낼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재의 요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국회에서는 이 법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그러니까 국회 의석이 300석이고 3분의 2는 20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좌파가 200명만 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자기들이 본회의 열어서 땅 두드리면 그 순간 법이 확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탄희는 뭐라 그런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200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년에 총선에서 자기 좌파들이 200석 하자는 거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독자적으로는 200석이 불가능하다. 자기들은 180석이 최대치다. 그건 나머지 20석이 부족하잖아요. 이 20석을 정의당, 진보당, 무슨 저 기본소득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좌파 정당.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좌파 정당들이 꽤 많아요. 이것들한테 의석이 최대한 가도록 배려해서 다 합치면 200석이 되면 되지 않냐. 실제로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정당들은 민주당보다도 더 민주당스럽게 그동안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탄희라는 자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탄희가 그 한 말 중에 아주 우리가 좀 의미 깊게 봐야 될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 독자적으로는 힘든데 민주당에다가 합리적 보수 세력하고 다른 좌파 정당들 이렇게 얘기했어. 이 얘기 뭡니까?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자기들 독자적으로는 못했잖아요. 이 이탄희가 말하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 세력을 꼬신 거야. 그게 김무성이고 유승민이고 그 탄핵에 찬성표 던진 62명의 국회의원들이죠. 배신자들이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선거 전략을 200석을 확보로 목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는 180석 정도 더 욕심내지 말고 나머지는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좌파 정당들한테 잘 밀어줘서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종북 주사파들은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게 가능해요. 얼마 전에 보궐선거 전주에서 있었어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통진당, 그 이석기 통진당의 그 잔존 세력이 모여서 만든 당이 진보당인데 그 진보당의 강성이라는 자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은 그런 면에서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탄희의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논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전하면서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논평을 하고 왔는데 우선 제 논평의 첫 번째는 이탄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200석을 확보하면 저것들이 대통령 거부권만 갖고 문제 삼지 않는다. 200석을 확보하면 저것들이 대통령 탄핵을 바로 간다. 200석만 있으면 대통령 탄핵할 수 있거든요. 탄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대통령은 직무정지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당했잖아요. 그래서 160 며칠 만에 헌재에서 다시 이유 없다 그래서 이제 기각했는데 그때까지는 장관 역할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이것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합리적 보수 세력을 운운하면서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지금 다시 꿈꾸고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 이것들이 분명히 종북 주사파 개헌도 추진하려고 할 거다. 문재인이가 정권 탈취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개헌론 제출한 거예요.
문재인 개헌론이라고. 그때 문재인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이라는 자가 3일에 걸쳐서 문재인 개헌론의 내용을 국민들한테 생방송으로 막 설명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200석을 이것들이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이탄희 말대로 200석을 확보하면 세 가지는 최소한 할 거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세 번째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헌하는 것. 요 세 가지를 이것들이 하려고 한다. 일단 그렇게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죠. 그거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내내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를 이것들이 내년 총선 통해서 좌파 연합 200석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게 이 이탄희 주장의 핵심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욕심부려서 혼자서 뭘 다 해보려고 그러면 좌파 연합이 구성이 안 되고 그러면은 전체 합쳐도 200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버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자.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이제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이탄희의 주장을 보고 아주 섬뜩했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금 종북 주사파들의 목표는 결국 윤석열 타도인 거죠. 거부권이 됐건 탄핵이 됐건 어쨌든 윤석열 타도예요. 이게 이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이제 전략 목표라고 하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내년 총선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종북 주사파에 맞서서 윤석열 수호하는 자유우파 간의 선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 그게 따라서 우리 편과 적이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종북 주사파들은 이미 윤석열 타도를 주요한 성격으로 내걸고 이제 결집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윤석열 수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력을 재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년 선거는 싫든 좋든 윤석열을 타도할 거냐 윤석열을 수호할 거냐 이런 선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사람이니까 같은 자유우파라고 하더라도 강론으로 가면 다 조금씩 차이들이 있잖아요.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을 지킬 거냐 윤석열을 사수할 거냐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수를 합의하는 세력이라면 다소간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넘어서서 함께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저 종북 주사파들이 왜 그렇게 윤석열 타도에 목을 매는가? 이거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재명이는 이번에는 요행이 구속영장 기각을 했지만 언제까지나 감옥에 안 가고 버틸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 길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 안 갈 수 있는가? 오로지 이게 주요한 관심이야. 그런데 이재명이가 오랜 그 고민 끝에 만들어낸 감옥 안 가는 방법이라고 찾아낸 게 이거예요.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 총선 전도 가능하고 총선 후도 가능한데 총선 전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게 되면 2월 정도에 공천을 하게 되면 공천을 못 받는 현역 의원들이 다수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지만 선거에는 못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정념이 떨어져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꼬시기가 쉬운 거야.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천 혁명을 해서 현역 의원 30-40명 정도가 공천에서 탈락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 사람들의 임기는 5월 말까지거든. 출마는 못하지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기간은 5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꼬시기 쉬우니까 이 사람들을 잘 꼬셔서 7년 전처럼 김무성이 유승민이 배신했듯이 잘 꼬셔가지고 탄핵으로 가는 방법. 이게 총선 전에 탄핵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탄희가 얘기했듯이 총선 전에는 너무 시급하고 촉박하니까 꼬시기도 어려우니까 일단 총선 때 자기들이 200석 해서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방법. 하여튼 이게 있는 거예요. 일단 탄핵으로 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잘 협박하고 겁박하면 박근혜 때처럼
탄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헌법재판관들 그 9명, 근데 이 헌법재판소장이 먼저 그만두는 바람에 마지막에 8명이 판결했잖아요. 8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서는 아무리 해도 5대3으로 3표는 탄핵 반대다. 몇 번을 검증해도 확실한 반대표는 3표는 있다. 이랬어요. 3분의 2니까 8명 중에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5명밖에는 찬성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 탄핵 안 된다 그랬어. 오산한 거지. 막상 깨보니까 8명 전원 탄핵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야말로 정치 바람에 휘청휘청 하는 것들이에요. 판사들이 정치에 굉장히 민감해. 이것들이 약해 빠진 것들이야. 겁도 많아. 그래서 바람이 확 불면은 글로 확 몰려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해본 도둑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회에서 탄핵하고 의석 200석만 해서 하면 헌법재판관들 충분히 협박하고 겁박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몰아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탄핵 과정에서 모든 오물을, 모든 잘못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 쓰고 탄핵당하는 거가 되잖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보세요. 지금은 다 밝혀졌지만, 진짜 억울하게 탄핵당했다고 밝혀졌지만, 그때만 해도 국민 절대다수 한 80%가 하여튼 박근혜가 뭐 문제가 있긴 있나 봐 그러고서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 이 여론 조작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후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당연히 그때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거야. 문재인이처럼. 그런데 탄핵 당한 우리 쪽에서는 후보도 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야.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면 2027년 3월에나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종북 주사파식 계산으로 따지면 2024년 한 7, 8월에 대통령 선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후보가 이재명이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되면 일단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재명에 대한 모든 수사는 중단. 재판은 중단은 안 되지만 판사들이 안 해. 현직 대통령인데 판사들이 재판에서 유죄 두드릴 그런 판사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임기 동안은 모든 사법 절차가 중단. 그 다음에 임기 끝난 다음에는 문재인이처럼 버티기. 조사한다 그러면 무례한 놈들 뭐 이러면서 버텨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옥에 안 갈 수 있다. 이게 이재명이가 생각해낸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타도 윤석열 탄핵 이렇게 지금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마 탄핵하지만 이거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다 보니까 몇 달 만에 우리가 완전히 박살난 것과 같이 지금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 선거는 윤석열을 사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위험이 너무 크죠. 박근혜에 이어서 윤석열까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돼. 다시는 좌파들한테 이런 식으로 정권 뺏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년 총선에 윤석열 편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아주 절박합니다. 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민생경제 회의라는 이름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저께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얼마나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모르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인사는 해주잖아. 아니 이것들이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그걸 일부러 외면을 해. 이런 정말 무지막지하게 지금 조롱을 당한 거예요 그날. 그래도 하여튼 대통령이 몸을 낮춰야 된다 그러고 꾹꾹 참고 몸을 낮췄나 봐.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서 이재명이가 조삼모사니 어쩌니 뭐 국민을 원숭이로 아니 어쩌니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냥 막 거의 욕설과 같은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 우리 그냥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 소상공인들, 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참고 참다가 막 그 얘기 한 것 같아. 대통령 뭐 탄핵한다는 소리까지 하는데 하고 싶으면 해보라 그래라. 대통령 입에서 그 정도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고 뚫고 나가야 될 주체는 어디냐?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는 국민의 힘이 치르는 거지 대통령실이 치르는 게 아니거든. 그 국민의 힘이 그런데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거 정말 대통령의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 또한 처절한 인내 이런 거를 뭐 정말 10분의 1이라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아주 정말 한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와중에 계속해서 대통령 공격하고 대통령이 뒤통수 치는 사람인데 나 그런 사람하고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자가 지금 맨날 언론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당에서 누구도 그 자한테 야단도 치지 못해. 야, 어쩌다가 당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사수 선거다. 여기서 윤석열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다시 7년 전의 비극이 되풀이 된다. 두 번째, 이 사수 선거를 통해서 단순히 선거 이기는 게 아니라 당을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게 당의 중심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역대 정권의 이 문제 때문에 당정 분리를 하고 뭐 대통령이 총재를 겸직하는 거 없애고 해왔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이 당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수석 당원이야. 당비도 제일 많이 내. 그런데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이 그냥 횡행하고 있는 이런 정당을 가지고 이거 집권당이다. 어떻게 믿고 국정 운영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을 윤석열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거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감각으로 말씀드리면 쫓아내도 시원치 않을 것들한테 사면을 주겠다고 하는 게 무슨 혁신이냐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첫째, 윤석열 사수 선거여야 된다. 둘째, 선거 후에 진짜 윤석열 중심으로 다시 질서가 재편되는 공천과 선거 과정이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이길 수가 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막 긴박한 이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발생한 현안만 가지고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사수 선거 그리고 윤석열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는 선거여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11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용 의원이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니까 원래 비례대표인데 여기 하남에서 내년 총선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이것도 쉬운 지역 아니잖아요, 하남이. 여기에 지금 내려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용 의원인데요. 우선 인사 말씀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선, 본선, 인수위까지 대략 한 1년 정도 대통령을 좀 모시고 대선을 치렀고요. 아까 이제 구성국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의 우리 보수에 대해서 분열은 어렵다. 분열을 하는 순간 내년 우리 총선을 지는 순간 모든 것들 이 세상이 이제 뒤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대선은 저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180석, 그 다음에 지방의회 거의 90%, 이 민주당과의 저희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이 상황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고성국 박사님도 일선에서 언론에서 나오셔서 보수의 단일,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는 이 점들을 많이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승리를 좀 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어떻게 잡은 우리 정권입니까? 이 정권 우리가 계속 유지를 좀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자꾸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좀 앞장섰던 분들이 지금 또다시 이런 관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저희는 좀 지켜볼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죠. 경선 때부터 대선 때까지 쭉 수행실장 하셨던가요? 네, 수행장. 수행실장 하면은
대통령 후보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같이 지내요? 보통 아침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니까요. 18시간? 18시간 정도. 예, 아침 18시간. 7시부터 네. 밤 12시까지. 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시작해서 집에서 들어갈 때까지. 네네. 18시간 정도 같이. 내내 같이 다닌 네. 사람이 바로 이용 수행실장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제일 가깝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생활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들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약점 같은 것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우리 이용 의원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조금 따뜻하신 분이에요, 실제로는요. 항상 물론 대통령 선거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같이 이제 수행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대통령님께서는 이 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600억 빚을 지고 또 5년 동안에 400조 정도를 네. 빚을 지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 거의 1000조 시대를 벌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헌법 정시,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국가로서 올바르게 서 나가면은 경제는 자연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뭐 민노총 관련해서라는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이제 우직함, 그리고 아무리 어떤 민주당이든 뭐 시민사회단체든 앞길을 가로막아도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장애인을 헤쳐나가면서 가시는 길을 가시는 분인데, 그런 생각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비춰지는 이 모습들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좀 보수로서의 강한 이미지만 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언론인들이 얘기했을 때 참 실질적으로 이 가슴에 어떤 정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국민들 생각하시는 마음이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되시고 나서 본인은 포퓰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 퍼주기식 자기는 정부는 하지 않겠다, 오로지 국가 가계부채를 줄여서 되도록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좀 하겠다, 유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면적인 모습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대선이 쉽지 않은 선거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게 물론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경호팀이 따로 있지만 네네. 그래도 가장 가까이 근접 수행하는 건 수행실장이니까 유사시에는 경호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위험한 상황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뭐 위험한 이 상황보다는 네. 결국은 이제 본선 때는 가면은 경찰에서 이제 경호원이 이제 붙습니다. 그렇죠. 한 40명 정도. 예, 여야 이제 후보한테 다 붙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에서는 아직 이제 당에 대한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발적인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밀집된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피켓도 많이 흔드시고, 네, 그다음에 손도 많이 좀 잡으시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계속해서 좀 어깨도 많이 좀 부상도 오셨고, 피켓 하다 보니까 얼굴에 좀 찔리는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개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지지자들과 만나는 건데 네. 지지자들은 자기 평생 한 번 만나는 거니까 네. 악수를 하시면 엄청 세게 지세요. 그리고 막 끌어당겨.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끌어당기다 보면 실제로 부상이 입어요.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그 정치인 시절에 유세를 할 때 진짜 사람들이 손을 힘을 줘서 악수를 하는데 손이 굉장히 작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진짜 붕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퉁퉁 부어버려가지고 그렇게들 고생하시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여러 어려움을 이제 다 딛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그 이용 의원은 정치권 입문하기 전에 3년 전에 비례대표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인데 그때 19명의 미래한국당 의원이 비례대표로 이제 입성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는 국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런 사람은 비례를 통해서라도 정치권에 입문하는 게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용 의원 같이. 그런데 그 들어오기 전에는 그 동계 스포츠 쪽에 지도자 길을 걸었죠. 선수 거쳐서. 네, 선수하고 주도자. 어느 종목이었어요? 저는 이제 봅슬레이하고 이 스켈레톤 이 종목을 총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바로 전문 용어가 나와서 뭔지 잘 모르겠네. 네네.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 설명 좀 해주세요.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은 동계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200
한 1200m 정도의 코스, 이 굴곡진 코스를 한 50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타고 내려오는 어떤 기록 경기입니다. 그럼 시속 시속 한 제일 빠른 경기장이 한 155km 정도 나가는 경기장도 좀 있습니다. 차 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몸으로. 네. 그 우리 스타 있잖아요. 누구죠? 스켈레톤이 윤성빈 선수라고 아이언맨. 네. 그 윤성빈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네. 그 윤성빈 선수가 우리 이용 의원이 그 지도자를 하면서 키워낸 스타 선수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서 이 봅슬레이 스켈레톤 종목은 유럽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네, 선천적으로. 근데 이제 평창에서 이제 봅슬레이에서 그 은메달을 차지했고 이제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불모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불모지는 꽃이 피지 않는 땅을 불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불모지였는데 결국은 평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서 결국은 불모지에서 꽃을 핀 격이 되었습니다. 선수는 이제 은퇴를 했고요. 아, 은퇴를 했어요? 네, 네. 은퇴하고 여러 광고도 하고 스포츠 또 연예 프로그램도 나가고 활동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후배 선수들 실력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뭐 불모지에서 한 7년을 걸렸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윤성빈 선수나 그런 선수들이 경험을 하고 이제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7년의 세월보다는 이제는 한 3년 정도 좀 단축된 것 단축되는구나. 같습니다. 예. 스타로 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거구나. 네. 그거 그때 포상금도 많이 받았죠. 우리 이용 의원은 당시에는 지도자니까 코치, 네,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네. 또 같이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이제 저희 이제 연맹에 후원해 주시는 기업들이 야, 어차피 금메달을 딸 수 없으니까 우리 홍보라도 많이 하자. 기한 거는 거 세게 걸자. 상금을 많이 걸었습니다. 금메달 따면 뭐 1억 주겠다, 2억 주겠다, 3억 주겠다 그런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저 지도자 포상을 받았는데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6억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벌어본 돈 중에 제일이겠네요. 제일 많습니다. 이제 예. 근데 저하고 같이 했던 어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코치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돈이야 다음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면은 또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한번 돌았으면은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10명에 있는 선수 우리 같이 지도자들을 제가 받은 포상금 한 6억 정도를 똑같이 n분의 1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n분의 1 다 6천만 원씩? 네네. 야 멋있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 불모지인 동계 스포츠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어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힘으로 그리고 웬만한 그 배포와 끈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힘으로 우리 한국 정치를 정말 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이런 주문들을 우리가 이용 선수한테 많이 합니다. 예, 하남에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비례대표 3년을 하셨고 네. 지역 활동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새롭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텐데요. 저는 이제 하남에 원래 전라북도 전주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남에 2015년도에 미사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가족들과 처음으로 수도권에 터 잡은 곳이 저는 하남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하남 주민분께는 위에서 뭐 낙하산 온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좀 하세요. 네. 하지만은 15년부터 저는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좀 살아왔고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2020년도에 21대 총선 때 당선이 됐는데 근데 비례대표라는 어떤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게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 활동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대표해서 당선을 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닌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는 내년 총선에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네. 지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내년 총선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네. 다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처음에는 일단은 하남을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 정책에 대해서 동력을 우리가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게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첫 번째로. 입법기관이라면은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현 정부에 도움을 줘야 되지만은 현재 115석이고 민주당은 그 범야권 한 180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항상 입법 독주,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회부를 시켜서 본회의로 시켜서 본인들 스스로가 통과시켜서 결국은 대통령님께서 제2 요구권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와, 왜 대통령은 왜 저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고 제2요구권 행사를 하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곧 민주당이 바라는 점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를 해서 하남 시민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겠고, 두 번째는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동력에 좀 탄력을 좀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미고 모임 중에 갑자기 우리 함께 하신 이용 의원을 모셔서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제대로 된 인터뷰는 다음에 우리 고성구 TV 스튜디오에서 네.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 짧은 인터뷰 마치면서 마무리 짧게 한 말씀, 인사 말씀이요. 네, 좀 저희 지금 이 국민의힘은 좀 위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권 위기론도 있고 당내 이제 어떤 분위기 위기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길게 하진 않았고 이제 한 3년 정도 좀 됐고,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경선, 본선, 인수위까지 한 1년을 정치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정치 경험은 짧지만은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습득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보수가 대부분 보면은 항상 총선, 대선 때 어떤 자기 이익 또는 자기 지분, 어떤 자기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내년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3년 올해 1월 신년 인터뷰 때 내년 총선 이기지 못하면 본인은 식물 대통령으로 끝날 거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서로 간에 비판, 비난하지 말고 하나를 똥을 뭉쳐서 이제는 한 발자국씩 꼭 나아가서 내년 총선에 좀 이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만. 예. 제가 지난번 우리 고성범 부문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 왜 나경원 의원을 갖다 배척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까지 와 있는지 예. 난 지금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지금 고성국 박사님께서도 엊그저께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을 갖다가 만들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어요. 그 문제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 아직까지도 지금 이녀섭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이준석이 유승민이를 갖다가 포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 결과적으로 주저앉고 이렇게 하는 등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한 건지 장제원이 자체 생각으로 한 건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하고 알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사석에서는 하는데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안 할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쪽팔리잖아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장제원이가 언젠가는 제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지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이 유승민, 홍준표에 등한 이른바 말도 안 되는 사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최고위에서는 징계 해제 이렇게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거 이뇨한이 생각입니다. 이뇨한이 생각인데 그건 김기현의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기현이가 징계를 한 당사자인데, 김기현이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준석이도 징계하고 홍준표도 징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한 당사자가 이거 해제하자고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뇨한의 생각인데, 근데 이뇨한이는 혼자 생각일까? 혼자 생각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도를 아울러야 됐네, 뭐 저기 유승민 세력도 함께 해야 됐네라고 계속해서 이 저 냄새 피우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력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이 김한길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지금 이 이른바 그 징계 해제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거다. 징계도 가벼운 징계라면은 우리가 며칠 지났으니까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때니까 할 수 있는데, 당 대표 진행자한테 1년 6개월 당원권 중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쫓아내기가 좀 너무 그래서 한 그야말로 중징계거든요. 이 중징계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준석의 그 온갖 그 이 폐악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가 10% 이상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대해서나 또는 당원들에게 대해서나 또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지가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있어. 홍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잘한 게 없는, 지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지로 징계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또 뭘 풀어준다 그러고 니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냐?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러잖아요. 그럼 홍준표는 지금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 해제 뭐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가는 거야. 잘못한 자가 잘못 안 했다고 빡빡 우기는데 야, 없었던 일로 해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징계 해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이 짓을 이뇨한 혁신이가,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으면 김기현 최고위가 이 잘못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짓을 한 데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언젠가는 우리가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선거법 개정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예.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까? 선거법은 예. 개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선거법이 자기들한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하다못해 비례정당 같은 그 아주 왜곡된 것까지도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오늘 이탄희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또 부정선거가 또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법을 고치지 못하면 사전 투표를 없앨 수가 없고 전자개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오늘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내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인재영입위원회 발족시킨 거고, 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정선거 관련한 특위를 당 차원에서 발족을 시키고 그 위원장을 대구 삼성 김상훈을 임명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 저 부방대를 비롯해서 부정선거 규탄과 관련된 우리 자유파 시민들의 활동이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있었는데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이것을 반응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최초로 당에서 기구를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당 3선 중진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하고 하면서 해킹의 위험성 등등까지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정선거 관련된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의 진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한 다음에 사전투표를 없애거나 하더라도 옛날 부재자 투표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그다음에 전자개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전환하는 거를 비롯해서 이 선거법의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제도적인 정비를 선거 끝난 다음에 직후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앙 정부에 대한 또 당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하남시가 있다 보니까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내년 선거 때 이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전에 정말 뭐 대통령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그 당 대표가 그 도장 가지고 2번씩이나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그 네. 전에도 마찬가지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네. 그런 사례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다 대통령의 입김과 측근의 입김들 때문에, 공천의 부작용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여기 이용 그 의원님의 여기 비례대표로 또 대통령의 측근으로 계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하남에 살면서
하남시에 2015년도에 그 비사에 분양받아가지고 살았다고 하시면서 3년 동안 하남시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 하다못해 하남 시민을 위해서 대통령 측근이라면 하남시를 위해서 뭘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도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는 하남시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현재 그 시장님이 국회의원 하시다가 국회의원 떨어지시고 나서 예전부터 해왔던 그 봉사를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하남 시민들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뭔가 맡기면은 하남시를 위해서, 하남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분, 이렇게 마음에 딱 닿아야 민주당 국민의힘 그거 관계없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분을 추대하고 알겠어요. 존경하고 도장도 찍을 수 있는, 선거 용지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와닿을 텐데 네.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겠습니다.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거고, 예.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이제 조금 전에 하남시가 인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개의 선거구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이용 국회의원께서는 어느 쪽으로 나오실 의향이 있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우리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미사 쪽에서 정당하게 한번 붙어가지고 이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영 의원이 좀 나오셔서 짧게라도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원 의원입니다. 아까 이제 그 좋은 질문 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비례대표로 당선이 저는 됐습니다. 제가 하남시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면 지역에 헌신을 해야 되고 지역에 일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비례대표라는 직종은 직능 단체를 대표해서 당선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맞게 제가 이 체육인으로서 체육의 어떤 입법이 됐던 당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게 저는 활동을 좀 했고요. 하남시 제가 비례대표 됐기 때문에 하남시에 제가 예를 들면 일을 하고자 정부하고 협조하고 당에서 협조해서 어떤 여기 국책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여기 하남시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런 이제 비례대표와 지역 의원의 차이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 분구가 되니까 어느 쪽으로 출마를 해야 할 거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내가 여기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갈 수도 없고, 분구가 되니까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이건 당에서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 하남 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제 더 이상의 보수가 내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감정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는 중앙이 어떤 심판 역할을, 전략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이게 항상 지역에 가보면 상징성 이 지역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시청 앞에다가 국회의원 사무실을 내야 그래도 시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민들이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시청이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내니까 또 이제 지역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야, 그러면 하남시청 옆에다가 사무실 냈으니 당연히 이쪽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선거구도가 아직, 선거 국면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듯이 내년 총선도 최대 결정지는 서울과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선거 구도가 안 짜여졌다는 게 뭐냐면, 어제부터 갑자기 핫 이슈가 돼버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문제. 이게 이제 김포만인지 여기 하남도 지금 주요하게 거론되잖아요. 광명, 구리 여러 군데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편입을 일단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여론은. 그러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전체 선거 전략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선거 전략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 벌써 서울에 한두 사람이, 그게 주로 이준석, 유승민 걔인데, 이게 반대하는 소리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번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것에 대해서 좌파들이 어떻게 역공을 취할지 지금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에 우리 내부에서부터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선거구 획정 자체가 지금 안 됐어요. 이게 인구를 대충 인구가 어느 정도 늘었냐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 지역은 분구가 될 거야라고 하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하남이나 또는 당연히 인구가 늘었으니까 늘겠지 선거구가 하는 게 용인도 있고 화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늘면 다른 데가 하나가 줄어들어야 돼. 정원 300석을 고정해 놓고 보면. 근데 느는 곳은 사실은 목숨 걸고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닌데 주는 곳은 목숨 걸고 지키자가 돼요. 선거구가 하나 없어지는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가 느는 거가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인구가 좀 는다고 해서 바로 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구가 확정되기 전에 뭔가 입장을 취하는 거는 꼭 우리 이영 의원이나 여기 하남만 아니라 모든 곳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조금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윤석열 사수 선거 그리고 윤석열 중심의 적어도 국민의힘의 질서 재편 선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윤석열 사수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자유우파 세력이 함께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전선의 문제가 되거든. 예컨대 자유통일당과 어떻게 갈 거냐,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어떻게 갈 거냐. 어떤 면에서는 광화문에 모인 태극기 애국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인들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연합과 선거연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묘하고도 예민한 문제들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개별 선거구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 맞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 전체를 지휘할 경기도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기 남도와 지금 김동연이 추진하는 경기 북도 분구 문제라든지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 문제로 감당할 만한 선거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지금 갈 수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무슨 누구를 뭐 사면을 해주니 징계를 해제해주니 이런 한간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위는 조기에 종결하고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선거에 실질적으로 그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지도부 구축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나온 거예요.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그다음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특위 출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또 요거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또 조경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의 오선 의원이 TF 특위장을 맡은 거거든요. 그것도 경기도 서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으면서 흐름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 흐름을 좀 봐가면서 지역 문제는 그 다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하남의 아미고 회원들께서 굉장히 뜨거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